아가씨 시나리오를 받아보고 나서 야 이거 내가 미술이 해야 될 역할이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어요? 어떤 생각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아마 6년 이전에 받아본 것 같아요. 책을 원작을. 잡지할 때 촬영하고 있을 때 감독님이 네. 빌려주고 빨리 읽으라고 네. 그래갖고 이제 빨리 읽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빌린 책이어서 그런가? 빌려주시고. 선물 받으면 안 읽어. 그런데 어쨌든 아가씨로 완성된 시나리오를 받아보고 났을 때는 식민지 시대였다라는 하나의 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택에 한국인인데 일본인 척을 하는 사람인 거고 서구 문화를 동경하고 일본을 굉장히 찬양하는 사람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핑거 스미스보다 복잡하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막 또 떨리더라고요. 이게 되게 이 영화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절묘하게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인 엣지랄까? 그치, 그치. 예, 이게 교차하는데 한국인한테 뭐 백작이라고 하고 뭐 막 그렇죠. 名古屋の伯爵か藤原様だ 뭐 이런 것들이 조금만 잘못하면은 난리 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감독님 되게 잘 스며들게 하시는 거죠. 감독님이 백작이세요. 구석 1년에서 다뤘던 얘기 중에 특히 30년대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서구적인 건물이나 그쵸. 양식이 그게 엄청 들어왔을 때 저희가 암살하고 밀정하면서 얘기 그쵸, 그쵸. 나눴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암살의 미츠코시 백화점도 유성희 감독님의 작품. 아, 그래요? 그게 공부가 좀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기가 있더라고요. 되게 컨셉이 굉장히 달랐는데 다르지만. 그 식민지 시대에 말씀하신 그 모더니즘이나 서구적인 양식이 지배되는 국가들을 정신적으로 장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제국주의적으로 30년대. 압도적인 이 모더니즘은 그 당시에 모든 지식인들과 문화 종사자들이 너무 못 보던 거니까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왠지 진리 같고 저기를 가야지 내가 세련되고 맞게 가는 것 같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계속 갈등하는 거죠. 감독님 영화에 얘기하면 또 미장센 얘기는 안 할 수 없는데 그 코우즈키 대저택. 저 약간 저런 집이 있나? 어디 있는 거였죠? 실제는 아니고 그 시대에 이제 일본의 그 서양 양식과 그 일본 양식을 합친 건축들은 있었는데 저희 마음에 이제 쏙 흡족하지는 않아서 이제 다시 디자인을 했죠. 그러니까 껍데기는 CG고 껍데기는 CG고 이제 CG고, 내부는 그 세트로 가서 지었고 정원은 실제 있는 곳. 네. 그, 저는 그 아가씨를 보면서 이 대저택을 보고 정말 그 류성희 미술 감독님 어떤 작업의 결정판 같은 그치, 그런 그치, 느낌이 들었는데요. 특히 인상적인 장면은 그 히데코랑 그 수키가 이제 백작하고 같이 그 탈출하려고 할 때 마치 그 닌자처럼 문을 하나씩 열고 나가서 또 카메라는 이게 지붕을 타고 넘어서 탈출한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건물을 좀 삥 둘러가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감독 요만한 턱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짐을 놔주고 올라서게 만들잖아요. 맞아. 진짜 아름답죠. 근데 거기 그 다음에 김민 씨가 떨어지는 장면인데 거기서 약간 무슨 큰 높은 데서 다이빙하는 것처럼 이렇게 쏙 떨어지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까요? 이제 그거는 이렇게 신비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낮게 보이는 벽이 아가씨한테 너무나 높았을 수도 있고 그런 이렇게 뜻. 쉽게 넘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 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그 이제 가방을 하나 올려주자 드디어 이제 뛰어내린 거죠. 근데 이 젊은 아가씨 팬덤들은 그냥 완벽하게 이해해. 저 맞아요. 씬에 그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씬인데 네. 저 감정을 진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다 똑같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사실 잘 그 찍은 장면은 씬이에요. 시나리오에 그렇게 써있지 않았고 현장에서 감독님이 맞아요. 즉석으로 이렇게 정말 만들어내신 연출적인 장면인데 특히 대저택이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는 시원한 장면들이 많은데 이게 그거죠? 시네 마스코프. 그치. 시네 마스코프. 씬에 양쪽 화면에 이제 2배 정도 더 화면이 커지고 넓은 장소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아주 고전적인 기법이죠, 사실. 아가씨는 또 더군다나 이게 시대 배경이 그렇고 하니
선명한 이미지로 만들었을 때 오히려 좀 어색할 수가 있겠죠. 필름 룩을 어떻게 낼 것이냐를 갖고 이제 아주 처음부터 고민을 했던 거고요. 애너모픽 렌즈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필름 느낌이 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웃 오브 포커스에 되는 부분에 이렇게 뭉개지는 모습이 유독 아름다운 렌즈였고요. 그 아마 아나모픽 렌즈를 되게 힘들게 구했을 거예요. 예, 일단 비싸고 한국에 그렇게 많이 없고 많이 없죠. 이 아나모픽 렌즈가 디지털 같은 선명함이 아니라 뭔가 고전적인 선명함. 맞아요. 그리고 영화를 굉장히 고전적으로 보여주게 하는 느끼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냥 화면을 선명하게 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떤 정서를 느끼는 거죠. 더 고전적이고 그런 식의. 클로즈업 됐을 때 땀구멍 보는 거 취미이신 분은 좀 답답하실 거고. 있어. 촬영 감독님하고 이소영 감독님하고 이렇게 뭐가 좀 조율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겠어요. 네, 이제 방금 얘기해주신 시네마스코프에 관련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것으로 촬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는 미술 작업에 이제 상당한 수정이 들어가요. 왜냐면 이제 화면의 일반 렌즈보다 담을 수 있는 정보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공간이 넓어야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은 일반 렌즈로 이렇게 찍으면 배경만 나오는데 사람과 여기 3면의 벽이 좁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뭐 세팅도 있고 그러면 조금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트를 기본 우리가 느끼는 세트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요. 와이드하게. 예, 한 1.5배 정도는 더 크게 만들어서 지저분하지 않게 이렇게 잡히고 그리고 이제 서재에서도 그래서 실제 굉장히 커 보였어요. 자, 그 코우즈키 이모부의 모든 욕망이 쌓여 있는 거 바로 서재.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공간입니까? 진짜. 이 서재는 이제 복합적인 거여서 부담이 조금 많았었는데 일단 감독님과 이미 이제 서구적인 디자인과 일본적인 걸 섞는다라는 것은 이제 일찌감치 합의가 됐었었고 네. 근데 도서관 같은 데가 있고 그리고 일본 그 다다미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그리스 뭐 야외 극장처럼 약간 계단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보는 또는 쳐다보는 사람이라는 게 이 공간에서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 도코노마에 홀로 앉아 있죠. 꽃처럼 마치. 근데 거기까지는 풀어서 이제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는 했는데 뭔가 조금 계속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일본 헌팅을 갔는데 일본 정원을 봤어요. 네. 정원을 봤는데 일본의 정원은 한국의 정원이랑 사실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렇게 꾸며놓지만 일본은 그게 하나의 세계를 만든대요. 그래서 이제 뭐 섬, 뭐 달, 태양, 뭐 모래로 이렇게 바닷결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이 사람이 일본인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들여서 여기에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다미를 들었을 때 그쪽에 물도 있고 그다음에 공연이 시작될 때 마치 제의를 치르는 것처럼 다시 이제 정원을 만드는 거지. 사실 이게 굉장히 번거롭고 공이 들어가지만 그 사람한테는 필요한 어떤 과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코우즈키를 만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비상식성에 일단은 다 깔려 있는 그 네. 사람의 비상식성에. 그래서 그게 또 물이더라고요. 그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아니라 근데 약간 아름다운 히데코의 피부처럼 너무 아름다운데 이렇게 피부를 까보면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속을 들춰보내 버리고 싶은 그런 거기서- 느낌. 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사실. 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거기서 책을 막 다 빠뜨리잖아요. 네네네. 어차피 물에 젖으면 막 망가지는데 네. 거기 막 색깔 있는 뭘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 이제 감독님의 저 터치죠. 그거 궁금했어요. 시원했어. 시원했어요. 그거 감독님이 되게 좀 취향 묘했던 같은 장면이었어요. 네, 취향 같고 약간 이거를 원래 원작과 시나리오에는 불이 타는 불을 질러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막스에서 다 타버리는 어떤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네.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며칠 전에 직전에 그거를 선택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동작은 작고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평생 그가 모은 가장 소중한 책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에이 하고 터뜨리는 게 아니라 이제 완벽하게 인정을 하고 나중에 왔을 때 책만 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물 전체를 갈아야 되거든. 여기까지 하려고? 그게 좀 더 조롱적인 것도 정말 열받을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런 그림을 그렸던 그 원흉, 그 재료들을 다 버리는 뭐 그런 개념이잖아요. 물감 같은 이제 거. 뭘 복원할 수가 없는 뿌리째 그냥. 박찬욱 감독께서 이 미술적으로 뭔가 요구를 하셨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요? 네, 그런 게 항상 매 페이지마다 하나씩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하정우 씨가 복숭아를 이렇게 콱 깨무는 순간에 이제 과즙이 맞아. 확 튀는데 하게 터지죠. 그게 이제 시나리오 때는 그 정도로 추악해 보일지 몰랐는데 요 죽으시다 요다. 그러니까 그 지분 하정우 작가님 씨도 물이 많다는 게 물이 핵심인 많다, 거죠. 그러니까 아름답게 묘사가 돼 있는데 거기서는 좀 더 이렇게 팍 터지고 그 수채화를 그리고 있었으면 이 복숭아 네. 이거 굉장히 컨펌이 안 났어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에 물이 막 담겨가지고 마치 탁 닿으면 터질 것 같은 그런 복숭아를 느낌이 났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그럼 진짜 천재지. 그림이. 이렇게 표본데 그렇게 막 느껴지게 그리면 진짜. 그래서 물이 천재지. 줄줄줄줄 흐르던데요. 나중에. 그래서 컨펌이 안 나가지고 네. 종이가 찢어지기 전에 컨펌이 돼서 찍었어요. 그리고 그 이렇게 고문하는 네. 하정우 고문하는 예, 예. 에로틱한 기계. 아, 그 묘사도 이상했었었는데.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고충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문 장면을 제가 처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고문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 쓰는 게 아니지. 뭘 새롭게 해야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까. 이게 기본적으로 신체가 좀 훼손될 것 같은 예감을 이렇게 받으면서 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아름다우면서 한편은 또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문 도구들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아이언 메이든이라는 철의 아가씨인데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아가씨가 이제 꽉 쪼여들면서 이제 안에 있는 그렇죠. 철가시 이런 네, 걸로. 그런 걸로 이제 사람이 죽는데 좀 에로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응용해서 묘사를 했는데 안 와닿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와닿아서 아닌 이제 것 같아. 여러 번 이제 같이 작업을 하다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서 신나게 썼을까가 이게 느껴지잖아. 그래서 그래 내가 정말 잘해보겠다라고 생각을 고문기계를 이제 디자인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감독님의 요구는 이런 거야. 영화에 또 안 나왔어. 이 고문기계가 변신을 해서 지하실에 있는 그 고문기계로 네.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트랜스포머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변신을 꼭 해야 되는 건 되게 어려운 거야.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변신을 하라고 쓴 적이 없어요. 시나리오 없었어요. 네, 저는 아니에요. 근데 감독님 정말 이거 나오냐. 왜냐면 이게 우리 너무 할 게 많은데 이거 정말 어렵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너무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백장님이니까 그 20몇 년 전 그 반포 슈퍼에서 시작된 어떤 백작의 느낌이 이 영화에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박찬욱 감독님의 백작 같은 느낌 말고도 좀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이게 매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감독님은 맛없는 음식은 안 드시고 미식가시구나. 네, 안 웃기는 얘기는 안 하시고 이렇게 웃어야 될 것 같은 얘기를 하시죠. 웃어야 될 것 네, 같은 저 거죠? 이제 이렇게 저희는 웃어요. 웃어요. 해맑아. 근데 30분에 한 번씩은 정말로 웃겨요. 근데 스태프들은 그치. 감독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웃길 바란다는 타이밍을 알고 웃어주는.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살짝 끌어주세요 뒤에를. 네. 신호가 있구나. 아니, 다 근데 이제 웃자. 적응이 돼가지고 진짜 나중에 진짜. 웃겨. 우리 네, 웃잖아. 웃겨요. 맞아, 맞아, 아닌가? 네. 진짜 나 그런 진짜 어떤 웃겨요. 시도력 때문에 웃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저는 감독님 언어 진짜 같은 거죠. 재밌어요. 감독님, 그러니까 알았어요. 왜 계속 반복하세요? 진짜 안 웃겼나 보다. 아니 끝나가면 만회를 자, 영화 아가씨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박찬욱 감독의 작품 세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여성 캐릭터를 다루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네. 올드보이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게 상도 받고 뭐 흥행도 되고 그랬는데
그때 나서 왠지 찜찜한 게 남아서 뭘까 하고 생각해봤는데 여자 주인공 거기 극 중에서 강혜정 씨가 연기한 여자 주인공이 주인공인데도 뭐 그 진실에서 소외돼 있는 채로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걸렸더라고요 마음에. 그 이번 아가씨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고 남성들에게 마치 모르는 척 그 연기를 해서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쾌감이 굉장히 컸고요. 올드보이와 이 아가씨 사이의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박찬욱 감독님이 보여준 이 변화는 박찬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그 한국 영화 전체의 그런 어떤 젠더 감수성의 어떤 변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끊임없이 변해 오셨죠. 실은 올드보이와 친절한 금자씨는 굉장히 다르고 친절한 금자씨 이후에 그 여성 캐릭터들은 또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친절한 금자씨 제안을 받았을 때 감독님한테 간략하게 소개를 들었어요. 감독님이 그때는 저희 이제 고두심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괴를 해서 한 아이를 죽이는데 동참했던 금자씨가 감옥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아이의 부모를 찾아가서 아무 말 없이 손가락을 자르면서 속죄를 한다. 근데 저는 정말 이 캐릭터를 너무너무 쓰고 싶었어요. 말하기 전에 행동하는 그런 여성 캐릭터를 내가 본 적이 있었던가? 이런 캐릭터가 스크린에서 이렇게 뛰고 이렇게 표현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캐릭터들도 비슷하죠. 영군도 사실은 손에서 미사일을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사이보그? 할머니 괴롭혔던 그 하얀 밴드를 죽이죠. 태주도 이제 이렇게 날마다 뛰는 그런 여자예요. 드문 장면인 것 같아요. 이게 더 맛있어? 되게 그 박찬욱 감독 영화 많이 할 수 있었던 여성 서사를 놓치지 않는 영화고 그것이 이제 아가씨에 와서는 완벽하게 우리는 이 영화에서 이를테면 잠깐 나오는 이모조차도 잊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 게 이 영화의 훌륭한 점인 것 같아요. 박 감독님이 약간 이런 시각을 갖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박 감독님의 뭐 인류학적인 고찰을 하는 건 아니니까 뭐 박 감독님의 내면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건 다 아는 것 같아. 뭐 반포상가 시절부터 계속 배우고 계신데. 생각해 보면은 뭐 이제 그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박 감독님이 이제 자기는 감독은 굉장한 마초들이나 사나이들만 할 수 있는 일인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초기에도 좀 힘들어 하셨고 사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JSA를 넘어가시면서 감독님이 뭔가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가지신 것 같아요. 어떤 전형적인 남성의 시각이 아니더라도 관객들이 되게 좋아할 수 있고 감독님의 세계를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좋은 창작자는 저는 그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젠더를 초월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성이건 어떤 나이대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감독님이 제일 대단한 점은 유성희 미술감독님이라는 정성훈 작가님 같은 또 뛰어난 분들을 뭐랄까 그들의 마법을 끌어내는 그런 유연함과 디렉팅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또 진짜 감독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타란티노가 박 감독님에 대해서 평가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핸섬 데빌이라고. 잘생긴 악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저 영화 보고 아가씨 보고 코우스키 백작이랑 감독님 똑같은 것 같다고 한편으로 어떠면은 그랬더니 감독님이 이렇게 머쓱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부터 김태리 씨의 모습까지 감독이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48중 다중인격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히데코와 수키가 행복을 찾아 이곳을 잘 탈출했으면 좋겠다는 맞아. 이모의 마음도 갖고 있고. 맞아요. 저는 그 정석영 작가님이 그 박 감독님 영화에 이렇게 좀 합류를 하시면서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정석영 작가님이 그 합류한 이후에 뭐 계속 그 여성의 탈출을 그리고 있는 작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내 영화에도 어떤 여성성이라던가 아이다운 천진함, 뭐 또 동화적인 아름다움이나 낙관주의 설렘, 또 감사하는 마음, 또 뭐 쓸데없는 공상 이런 이전 영화에서 잘 못 보던 것들이 담겼다면 그거는 정석영 작가의 덕이 크다.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고의 작품은 복수는 날 것이다. 네. 자, 박찬욱 감독이 확실한 자신만의 영화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건 그분만의 확고한 세계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박찬욱 감독의 세계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세계관이라기보다는 어떤 일관된 태도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친절한 금자씨 같은 데서 금자씨가 이제 백 선생 이마에 총알 한 방을 박아 넣으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계속 고통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복수를 돕고 마지막 그 빈 이마에 총을 쏘죠. 주인공이 쉽게 행복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행복해지는 걸 선택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계속 직시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저는 그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품에 있는 어떤 그런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감동적일 때가 있어요. 그 올드보이의 그 홍콩 개봉 제목이 원죄범이거든요. 원죄범. 죄를 지은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박찬욱 감독님의 인물들은 뭐 복수 3부작을 포함해서 전체 영화의 모든 인물들이 그냥 원죄범인 것 같아요. 울어요? 본인의 원죄가 생각이 나셨나요? 그러니까 올드보이 같은 경우에는 그 함부로 입을 놀린 죄가 있고 또 아가씨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려고 한 죄가 있는 것 같아요. 박찬욱 감독님이 죄의식을 그리면서도 다른 감독들과 다른 점은 그로테스광이라는 표현. 그로테스광. 예, 뭐예요? 그로테스크하면서 우스꽝스럽다. 설마 그로테스크 쪽으로는 꽝이다 이쪽이다. 나는 그 정도로 자학하신 분이 진짜 그로테스크 하신 분이. 그러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우스꽝스러우면서, 예. 웃게 만드는 상황인 거죠. 그 올드보이에서도 계속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박찬욱 감독님은 박쥐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품고 있는 보석상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원작 저런 원작 또는 뭐 이런 모티브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보석의 크기를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끝내 박쥐라는 영화를 만들어내고 파격적이고 그로테스꽝스럽고 그러면서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가 있었나? 그건 없는 것 같거든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일단 박쥐 얘기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보여주신 시납시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시납시스였고 박쥐는 이제 감독님이 살면서 품어왔던 많은 질문들을 네. 이제 펼쳐 놓으신 거예요. 펼쳐놓으신 거. 그 영화 끝났을 때 감독님 굉장히 허탈해하셨어요. 박쥐가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뭘 어떻게 찍어야 되지?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감독님이 이 영화 정말 살과 피를 갈아 넣어서 만들었구나.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정말 영광이었죠. 그런 작품에 참여해서 시나리오를 쓰게 된 게. 진짜. 그러니까 작가님이 또 참여하셨는데 그 박쥐 같은 경우에도 네. 저는 이게 정석영 작가님의 어떤 힘인 것 같은데 인물들이 막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막 궁색하게 자기 변명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예전 올드보이를 포함한 박 감독님의 이전 영화들에는 없던 장면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현이 이제 자기가 이제 피가 필요해서 자기가 이제 사람을 죽여놓고 자살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 고해성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많이 알거든. 내가 도와주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네, 정석영 작가님의 그런 대화나 그 대사들이 되게 빛을 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박찬욱 감독님이 이런 블랙 코미디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독님이 이제 거의 이제 중견 감독을 넘어서 거의 원로에 이렇게 다가가시려고 하시지만 아직 50대. 네, 근데 한창 일하실 때죠? 네, 근데 마음속에 이렇게 원로 감독님들도 한창 이래요. 그러니까. 원로적으로다가. 같은 부분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장난꾸러기 소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위 있는 것들, 그것의 실체를 보여주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블랙 코미디 장면들을 쓰시는 거예요.